어디 이런 상견례 자리에까지 보따리를 들고 와서 복달아나게 해?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우리 지훈이는 어쩌다가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상견례 자리에서 심하게 모멸당한 할머니와 손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모든 멸시와 조롱을 통쾌한 박수갈채로 되돌려주는 한편의 영화 같은 반전 사연입니다. 2024년 가을 토요일 오후 4시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운산. 이 하늘은 레스토랑 입구에 걸린 붓글씨 액자 앞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금박으로 아로새긴 운산이라는 두 글자가 구름 위 산봉우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늘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결정될지도 모른다. 하늘아, 괜찮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지 뭘 그리 떨어. 곁에 선 외할머니 오정심 여사가 하늘의 손을 꾹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하늘은 할머니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할머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떨려서. 정심 여사는 말없이 하늘의 등을 두어 번 쓸어주었다. 평생 강원도 화천의 흙과 더불어 살아온 할머니에게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은 낯설고 불편한 풍경일 터였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하늘이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고운 한복조차 할머니는 내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의 손에는 15년 전 하늘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들인 낡은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때가 꼬질꼬질 묻고 손잡이 가죽은 다 해졌지만 할머니는 그 가방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엄마의 채취가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3년 전 회사 동아리에서 만난 강지우는 언제나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아 가진 것이라곤 할머니와 작은 전셋집이 전부인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 그의 청혼을 받았을 때 하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어머니 윤혜경 여사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남의 유명한 부동산 재력가인 윤혜경 여사는 첫 만남부터 노골적으로 하늘을 아래 위로 훑쳤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버지는 뭘 하셨는지,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마치 취조하듯 묻는 그녀의 질문 속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늘이 어릴 적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어렵게 고백했을 때 윤 여사의 입가에 스치던 경멸의 미소를 하늘은 똑똑히 보았다. 어머, 그랬구나. 호호. 우리 지훈이가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못해.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 후로도 윤 여사는 사사건건 하늘을 트집 잡았다.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옷차림을 지적하고 변변한 인맥 하나 없는 배경을 비웃었다. 지우는 늘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래. 아기는 없어. 라며 어설프게 그녀를 감쌌지만 하늘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멍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상견례 날이 밝았다. 하늘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할머니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오직 자신 하나만을 위해 희생해온 가엾은 할머니였다. 두 분이시죠? 강지훈님 이름으로 예약된. 예약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지만 직원은 두 사람을 안쪽에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비룡담이라는 이름의 방이었다. 용이 날아오르는 연못이라니. 이름 한번 거창하다고 생각하며 하늘이 자리에 앉을 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세상에. 강 과장, 여기 인테리어 좀 봐. 돈을 아주 쏟아부었네, 쏟아부었어.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상견례 좀 했다고 말하지. 안 그러니? 목소리의 주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혜경 여사였다. 곧이어 문이 활짝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윤 여사와 멋쩍은 표정의 지훈이 들어섰다. 윤 여사는 하늘과 정심 여사를 발견하고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심 여사의 낡은 천가방과 소박한 한복에 잠시 머물렀다. 입가에 스친 경멸의 미소를 과장된 웃음으로 감춘 그녀가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일찍 와 계셨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먼저 온 줄 알았네. 호호호. 그녀의 노골적인 시선에 하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지훈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엄마, 할머님께 인사드려. 할머님, 저희 어머니세요. 뭐냐? 우리 지훈이 참 늠름하구나. 정심 여사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예비 손주 사위를 반겼다. 하지만 윤 여사는 그 따뜻한 인사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호호, 우리 지훈이요? 어머, 할머님도 참. 지훈이는 제 아들이지 아직 우리는 아니지 않나요? 듣는 제가 다 낯이 뜨거워지네요. 싸늘한 가시가 박힌 말이었다. 윤 여사는 이어서 차가운 얼굴로 아들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훈아, 어른께 예의는 바르게 하되 괜히 살갑게 굴 필요는 없어. 아직은 서로 조심해야 할 자리 아니니? 어머니. 윤 여사는 정심 여사의 맞은편에 거만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샤넬 트위드 재킷의 금장 단추가 조명 아래 번쩍였다. 그 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늘의 눈을 찔렀다. 저희가 혹시 너무 일찍 왔나요? 길이 막힐까봐 서둘렀더니 하늘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일찍 온 게 문제가 아니라 TPO를 모르는 게 문제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도 안 계신 애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저런 보따리는 왜 들고 오셨을까? 화살은 정확히 정심 여사의 낡은 가방을 향했다. 정심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낡은 손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하늘의 엄마 이혜진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엄마, 제발. 그 가방은 하늘이 어머님 유품이라고 했잖아. 지훈이 질색하며 소리쳤지만 윤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유품? 유품은 집에 고이 모셔둬야지 어디 이런 상견례 자리에까지 주렁주렁 들고 와서 복 달아나게 해. 하여튼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우리 지훈이는 어쩌다가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쯧쯧. 근본도 없는 집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하늘의 심장에 박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늘이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 테이블 아래로 정심 여사의 손이 하늘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참아라, 하늘아. 괜찮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할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윤 여사의 독설은 이제 하늘의 부모님을 향했다. 듣자 하니 두 분 다 교통사고로 가셨다면서요? 쯧쯧. 무슨 운명이 그리 사나워. 그러니 그 딸내미 인생도 순탄할 리가 있나. 우리 지훈이가 보살이야, 보살. 저런 팔자 사나운 애를 거둬주겠다고 하니. 엄마.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제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유약하고 무능한 남자. 하늘은 지훈에게 처음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앞으로도 평생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였다.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정심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사부인. 우리 애들이 앞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귀한 자리입니다. 좋은 말씀만 해주시지요.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좋은 말이요? 지금 제가 틀린 말했어요?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지훈이 등골 빼먹을 게 뻔한데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저기 저 할머니 가방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저런 걸레짝 같은 걸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평생 가난 귀신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은 거야. 순간 하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만하세요. 하늘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과하세요.
저희 할머니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 당장 사과하세요. 어머, 얘가 미쳤나?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천박하게. 윤 여사도 맞받아치며 일어섰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제발. 하늘아, 너도 앉아. 응? 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방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방금 전 하늘과 정심 여사를 안내했던 지배인이었다. 그는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손님 중에 오정심 여사님이 계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지배인에게로 향했다. 윤 여사는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오정심?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어서 나가요. 하지만 지배인은 나가지 않고 정심 여사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저 바깥에 오정심 여사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신 것 같아서요. 귀한 손님?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하늘이 의아해서 묻자 정심 여사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생을 강원도 산골에서만 사신 할머니가 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이런 최고급 식당에 찾아올 지인이 있을 리 만무했다. 윤 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귀한 손님? 저 할머니한테? 혹시 동네 노인정 친구분들이 단체로 관광 오셨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사람을 들여요? 당장 내보내요.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욱 허리를 숙였다. 그게 차마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라 잠시만 직접 보시지요. 지배인이 옆으로 비켜서자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중년의 신사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편 노신사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정심 여사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장 앞장서 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심 여사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오정심 여사님, 맞으시지요? 제가 바로 50년 전 화천의 그 어린 군인 박태준입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에 윤 여사와 지훈, 그리고 하늘은 숨을 멈췄다. 설마 그 박태준?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전설, 전 합동참모의장. TV에서나 보던 그 인물이 왜 여기에? 박태준 예비역 대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윤혜경 여사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가난 귀신 붙은 노인네라고 모욕했던 저 초라한 할머니가 전설적인 전쟁 영웅,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 중 한 명인 박태준 대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생 조용하고 나약한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할머니.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폭풍처럼 몰아닥친 반전의 서막이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비룡담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윤혜경의 날카로운 독설과 이하늘의 절규가 핥히고 간 공간은 박태준이라는 이름 석자의 무게에 짓눌려 소리 하나 없는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윤혜경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태준 대장과 제 눈앞의 초라한 노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태준, 전 합동참모의장, 삼성장군, 사성장군을 지내고 군의 정점에서 나라를 호령했던 살아있는 전설. TV 뉴스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옆에나 서 있던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왜? 어째서? 저 걸레짝 같은 가방을 든 촌구석 할망구를 향해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꿈. 이건 악몽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질 리 없다. 윤혜경은 저리 태우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서 있었다. 샤넬 재킷의 화려함은 색을 잃었고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자존심의 성이 오정심이라는 이름의 웬 노파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장군님,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이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아들 강지훈이 곁에서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지훈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천박한 경솔함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의 할머니. 늘 과묵하고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분. 그분에게 이런 엄청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경외감과 함께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모욕을 제대로 막아서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박태준 대장은 윤혜경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오정심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강원도 화천 그 계곡에서 여사님을 뵌 후로 단 하루도 여사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화천, 계곡, 군인. 그 단어들이 오정심의 희미한 기억의 수면 위로 돌멩이처럼 툭툭 던져졌다. 아득한 예질이었다. 스물 남짓 꽃 같던 시절.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70년대의 화천.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서 나무를 캐고 밭을 일구며 살던 때였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세월의 훈장처럼 새겨졌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검고 짙은 눈썹, 굳게 담은 인매. 혹시 이마에 흉터가 있지 않으슈? 정심의 말에 박태준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왼쪽 눈썹 위로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잊고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파노라마처럼 정심의 눈앞에 펼쳐졌다. 1974년 여름 강원도 화천. 장마가 휩쓸고 간 여름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은 폭우에 마을 앞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나 있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집채만 한 바위들을 집어삼키고 금방이라도 두 굴 넘어 마을을 덮칠 기세였다. 28배 정심은 갓 돌이 지난 딸 혜진을 업고 불안하게 계곡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상류 쪽에서 사람 살려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젊은 군인 하나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다. 군인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흙탕물에 젖은 군복은 그를 물귀신처럼 아래로 끌어당겼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저 물에 들어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군인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살고 싶다는 절박한 눈빛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 정심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등에 업고 있던 딸을 옆집 안악에게 맡기고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고 정심아, 너 미쳤어. 사람들의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심은 오직 떠내려오는 군인을 향해 헤엄쳐 나아갔다. 산골 여자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강인함이 그녀를 이끌었다. 간신히 군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간발의 차였다. 정심은 군인의 겨드랑이를 꿰어안고 사력을 다해 강가로 헤엄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때쯤 그녀의 발이 겨우 땅에 닿았다. 축 늘어진 군인을 강가로 끌어올린 정심은 그 자리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신을 잃은 군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까 통나무에 스치면서 생긴 상처였다. 정심은 자신의 치마를 찢어 군인의 이마를 지혈해 주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군인은 정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은 박태준이며 부대 훈련 중에 급류에 휩쓸렸다고 했다. 그는 떠나기 전 꼭 다시 찾아와 보답하겠다며 큰절을 올리고 떠났다.
정심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 후로 전쟁 같은 세월을 살며 그녀는 그 젊은 군인의 얼굴도 이름도 까맣게 잊고 지냈다. 다시 2024년 서울. 아득한 회상에서 깨어난 정심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살아있었구만. 용케 살아있었어. 그 험한 물에서. 예, 여사님. 살아있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군인으로서의 소임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 대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곁에 서 있던 다른 장성들을 소개했다. 여사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 오랜 부관이었던 김민석 소장입니다. 지금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승. 육군 소장 김민석입니다. 장군님께 여사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인 김민석 소장이 정심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윤혜경은 저 사람이 TV에서 서울시장이랑 나란히 서서 수방사 훈련을 브리핑하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아끼는 후배 최진우 소장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작전 사령부의 자랑입니다. 단결. 해군 소장 최진우입니다. 여사님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저희가 오늘날 이런 훌륭한 선배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늠름한 체구의 해군 제동 역시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다. 윤혜경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재와 같았다. 육군과 해군의 별들이 지금 저 시골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하늘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할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나의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용감했고 위대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뭉클한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박태준 대장은 그제야 윤혜경과 지훈, 하늘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제가 방해를 한 것입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윤혜경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닙니다. 장군님. 그저 저희 아들과 저기 저 아가씨가 결혼을 약속해서 가족끼리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윤혜경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민석 소장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는 아까 복도에서부터 방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윤혜경의 고압적인 목소리를 얼핏 들었던 터였다. 가족끼리 인사하는 자리의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만 김 소장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다. 그는 박태준 대장을 향한 충성심만큼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혹시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오정심 여사님께 무슨 결례라도 저지른 것은 아닙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민석 소장의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윤혜경의 심장을 꿰뚫었다. 혹시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오정심 여사님께 무슨 결례라도 저지른 것은 아닙니까? 결례. 그 말의 무게가 천근만근이었다. 걸레짝 같은 가방, 근본 없는 집안, 팔자 사나운의 가난 귀신. 방금 전 자신이 쏟아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윤혜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어찌 감히 여사님께 저희는 그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와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태준 대장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50년간 찾아 헤맨 생명의 은인. 전쟁의 포화와 급류의 위협 속에서도 숭고한 용기를 잃지 않았던 분. 그런 분을 모시는 자리의 분위기가 어째서 이토록 살벌하단 말인가. 김민석 소장은 윤혜경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다. 군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눈은 상대의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진실을 꿰뚫어 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화기애애했다기엔 저 젊은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여사님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김 소장은 시선을 돌려 방구석에 놓인 오정심 여사의 낡은 천가방을 가리켰다.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 저 가방을 두고 복달아나게 하는 물건이라느니 천박하다느니 하는 고성이 들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확인 사살이었다. 윤혜경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녀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이하늘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 대장과 두 장군을 차례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은 숨을 한번 고르고 윤혜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윤혜경 여사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부터 저희 할머니와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과 낡은 가방을 보며 배운 게 없다고 비웃으셨고 어릴 적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두고 팔자가 사납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고발장이었다. 하늘의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박태준 대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고 김민석 소장과 최진우 소장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들에게 있어 은인에 대한 모욕은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과 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며 잠시 기도하시던 할머니를 향해 상견례 자리에서 굿이라도 하냐며 조롱하셨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셨고 저희 집안이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며 저와 제 약혼자를 갈라놓으려 하셨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말이 터져 나왔을 때 최진우 해군 소장이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의졸였다. 이런 천인공노할. 박태준 대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윤혜경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향하던 섬광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군을 통솔해온 장수의 위압감 앞에서 윤혜경은 오들오들 떠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의미인지 뼛속까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맞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줄곧 어머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는 박태준 대장과 오정심 여사 앞에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한 자세였다. 장군님 그리고 할머님. 모든 것이 제 어머님의 잘못이자 그런 어머님을 막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하늘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하늘이와 할머님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하늘이의 약혼자로서 두 분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나약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고백에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원망과 실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늦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편에 서준 약혼자에 대한 안도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 윤혜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없었다. 깊은 실망과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과 그분을 길러주신 어른께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실 수 있냐고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그 돈과 자부심이 사람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권리라도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근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신 여기 할머님 같은 분이 근본 없는 사람이고 돈 몇 푼 가졌다고 오만방자하게 구는 어머니는 근본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들의 서슬퍼런 외침에 윤혜경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평생을 자기 소나귀에 넣고 흔들던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정심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됐다. 그만들 해라. 정심은 하늘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강서방, 고개 들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애썼네. 그리고는 박태준 대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만요. 장군님, 여기까지 와서 이런 꼴을 보이게 돼서 내가 다 미안하오. 모처럼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식사나 제대로 하시게 우리는 그만 가봐야겠소.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 추하고 소란스러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박태준 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아닙니다, 여사님.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식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전에 여사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린 이 사람에게 합당한 사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 대장은 윤혜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 했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근본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진정한 근본이란 학벌이나 재산,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에서 나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여기 오정심 여사님이야말로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근본이 깊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의 말은 윤혜경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런 분께 부인께서 하신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숭고한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지켜진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은 것입니다. 제 목숨과 제가 평생을 바친 군의 명예를 더럽힌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윤혜경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핑핑 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윤혜경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가 걸쳤던 수백만 원짜리 샤넬 재킷은 구겨졌고 공들여 올린 머리는 땀과 눈물에 젖어 몇 가닥이 뺨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남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은 산산조각 나 이제 그 안에는 공포에 질린 채 벌벌 떠는 나약한 속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 대장을 비롯한 3명의 장성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윤혜경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때 침묵을 깬 것은 최진우 해군 소장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나직하지만 방 안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준 장군님께서는 군에 계시는 동안 매년 육사 생도들 첫 수련회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0년 전 이름 모를 강원도 산골의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젊은 군인을 구한 이야기.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화천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최 소장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군가를 읊조리듯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제복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정표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인의 본분.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화천의 천사 덕분에 수많은 젊은 장교들이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신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도함과 동시에 그 신화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윤혜경에게 향했다. 신화를 짓밟은 자. 그 낙인이 그녀의 이마에 찍히는 듯 했다.
박태준 대장이 최 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오정심 여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분노가 가라앉고 깊은 연민과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여사님, 제가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사님께서 구해주신 목숨으로 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고 크고 작은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제 한 목숨이 아니라 제게 맡겨진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이 제 어깨에 달려있을 때마다 저는 그날 화천의 흙탕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향해 거침없이 뛰어들던 여사님의 그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더 나은 지휘관으로,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훈장은 수십 개지만 제 인생의 진짜 훈장은 바로 여사님 당신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0년 전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마을 어귀에서 몰래 찍은 젊은 시절 오정심의 흑백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리며 혹여 세월이 흘러 얼굴을 잊을까 매일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을 본 오정심의 눈이 커졌다. 그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늘 역시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할머니가 이토록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박태준 대장은 사진을 다시 소중히 품에 넣고 바닥에 주저앉은 윤혜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부인,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인께서 오늘 하신 행동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역사를, 군의 명예를,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인 희생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윤혜경은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오정심 여사를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후회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여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윤혜경은 오정심 여사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 눈이 멀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전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미천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 울며 오정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복도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대한 서글픔이 더 큰 기묘한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오정심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할까? 호통을 칠까? 아니면 냉정하게 외면할까? 오정심은 자신에게 매달려 우는 윤혜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통쾌함 대신 깊은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윤혜경의 어깨에 올렸다. 일어나시오, 부인.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심은 윤혜경의 어깨 너머로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아들 강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상처받은 건 우리 하늘이도 나도 아니오. 바로 당신 아들 저 강서방의 마음일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그 말은 용서의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픈 질책이었다. 윤혜경은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어미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다. 정심의 말에 방 안에 딱딱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할머니의 깊은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다. 저것이 바로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미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때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소심한 박수였지만
이내 레스토랑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번졌다. 그 박수는 장군들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자 윤혜경의 굴복에 대한 갈채였으며 무엇보다 오정심 여사의 고귀한 인품에 보내는 진심 어린 찬사였다. 윤혜경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가장 치욕스러운 심판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비룡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윤혜경은 넋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 강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차마 부축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한 것은 박태준 대장이었다. 그는 식당 지배인을 조용히 불러 귓속말을 했다. 오늘 식사 비용은 물론 소란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방금 전까지 이 자리를 주최하는 안주인 행세를 하던 윤혜경은 이제 자신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여사님, 하늘양.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태준 대장의 말에 오정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는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폐를 끼칠 수야 없지요.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꺼려온 할머니의 성정이었다. 하지만 김민석 소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여사님, 저희에게는 여사님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 또한 임무입니다. 부디 저희가 생명의 은인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정심 여사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하늘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이 방을 나설 때 하늘의 시선이 잠시 지훈에게 머물렀다. 지훈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듯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하늘은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어떤 위로도 어떤 원망도 할 때가 아니었다. 오정심과 이하늘이 세 명의 장군에게 호위받듯 식당을 나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이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경의를 표했다. 윤혜경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근본 없다고 멸시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평생 올려다봐도 닿을 수 없는 존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식당 밖에는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군 장성급에게 제공되는 의전 차량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현역 군인이 차에서 내려 깍듯하게 뒷문을 열었다. 하늘과 정심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박태준 대장이 정심의 옆자리에, 김민석 소장이 하늘의 옆자리에 앉았다. 최진우 소장은 앞선 차에 올라 그들을 에스코트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박태준 대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늘 양 약혼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이겠구려. 오늘 보니 심성은 나쁘지 않은 청년 같더군. 그릇된 어미 밑에서 자라 중심을 못 잡았을 뿐이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하지만 저런 큰 충격을 겪고 나면 변하는 사람도 있어. 기회를 줄지 말지는 하늘 양 마음에 달렸지만 너무 빨리 단정 짓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라오. 노장의 깊은 눈빛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강북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도 넘었지만 여전히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다. 3명의 장군은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여사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박태준 대장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정심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장군들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집까지 하늘은 할머니를 부축해 계단을 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폭풍 같은 하루였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자그마한 교자상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의 어머니 이혜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정심은 늘 그랬듯 사진 앞에 정갈하게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다. 그리고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다. 혜진아, 다 봤지? 우리 하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다. 그리고 내 엄마도 오늘 아주 큰 은혜를 갚았어.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도 걱정일랑 말고 편히 쉬려무나.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그 모습을 보던 하늘도 더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할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늘 너무 고생했어. 아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했다. 고맙다, 내 강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고단하고 서러웠던 지난 세월에 대한 위로이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강지훈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하늘아.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오늘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대신해서 너와 할머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오늘 할머님을 뵙고 그리고 그런 할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살았는지 깨달았어. 진정한 격이라는 게 뭔지, 근본이라는 게 뭔지 오늘 처음 배웠어. 나 이대로는 너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대로 너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 기회를 주겠니?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온전히 내 두 발로 서서 너와 할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남자가 될 기회를.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아.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게. 정말 미안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늘은 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 무엇이었다.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상견례의 비극은 끝났다. 그 잿더미 위에서 하늘은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학창시절 자신을 경멸하던 동창들 앞에 전설적인 여성 장군이 되어 나타난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과거를 마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뼈를 애는 듯한 늦가을의 칼바람이 경상북도 포항의 광활한 훈련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자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손꼽히는 제1해병사단의 지휘통제실 코드네임 오션실드였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은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내는 푸른 빛과 쉴 새 없이 오가는 무전소리, 그리고 인간의 긴장이 뒤섞여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면을 가득 메운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한반도 동남부 해안선의 지형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군을 상징하는 청색 아이콘과 가상 적군을 나타내는 적색 아이콘이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 퍼시픽 선더 훈련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적 제1강습 상륙단 예상 경로를 이탈, 5번 해안교두보를 향해 급속 기동 중입니다. 의도적인 양동 작전으로 판단됩니다. 작전처 소속 박정훈 소령의 다급한 외침이 통제실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스크린 위 붉은색 화살표 하나가 교활한 바다뱀처럼 아군의 해안 방어선을 우회하여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모의 전장 상황은 순식간에 아군에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하 여단 지휘부와의 화상회의 화면 속 미 해병대 지휘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젠장 함정이었나? 지금 즉시 이 여단을 재배치해서 참모들의 고성과 다급한 제안들이 빗발쳤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그 모든 혼돈과 불안의 중심, 지휘통제실 가장 높은 단상 위에는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1해병사단장 하선우 소장.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전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다부진 체격과 흙먼지가 묻은 해병대 전투복,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서늘하리만치 이지적인 눈빛. 그녀의 등 뒤에서는 참모장인 강태준 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백두산 천지처럼 고요하고 또 그만큼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던 그 순간 선우의 입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소음도 뚫고 전해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소령. 네. 사단장님. 5번 교두보로 향하는 적의 기동로 3분 뒤 상륙 주정 재보급 예상 지점이 어디지? 예. 아, 예. 좌표 브라보 9 폐쇄된 구룡항 부두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아군 자주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렇지? 선우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적의 머리 위, 더 높은 곳에서 전장 전체를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5번 교두보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의 진짜 목표인 보급선 확보를 위해 무리한 기동을 하고 있다. 미끼를 너무 크게 던졌어. 그녀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울릴 때마다 소란스럽던 통제실은 기이할 정도의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참모장. 예, 사단장님. 삼여단에 즉시 명령하달. 현 시간부로 기만 작전을 중지하고 계획된 이안에 따라 즉시 우회 기동. 구룡항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완성하도록. 포병여단은 좌표 브라보 9으로 화력 지원 준비. 오차 범위는 50m 이내. 5분 내로 상황 종료한다.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그 한마디에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령 하달 중. 우렁찬 복명과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미 해병대 지휘관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 제1해병사단의 별칭을 따 군 내부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불리는 그녀의 별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병대 여성 사단장이자 최전선 야전 지휘관으로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 그녀의 판단 하나에 수만 명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었습니다. 5분 뒤 스크린 위에서 맹렬히 전진하던 붉은색 아이콘들이 일제히 멈춰 서고 이내 청색 아이콘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채 소멸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훈련 상황 종료를 선언한 선우가 잠시 숨을 돌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을 때 부관인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와 함께 개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물? 나한테? 늘 딱딱한 군사 기호와 작전 계획서만 오가는 이곳에 개인 우편물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생경했습니다. 선우는 무심코 서류철 위에 놓인 아이보리색 고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중앙에는 금박으로 세화여자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강철 같던 선우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내며 삐걱 열렸습니다. 25년 전 서울의 한 구석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던 달동네의 비좁은 단칸방. 장마철이면 벽지를 타고 스며들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새벽 일찍 시장으로 일을 나가시는 홀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어린 선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교복은 유일한 외출복이었고 낡아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지윤이 있었습니다. 유명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었던 지윤은 교실의 여왕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 구두와 계절마다 바뀌는 가방, 그리고 언제나 주변에 넘쳐나는 친구들로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구축한 절대자. 그리고 그 화려한 왕국에서 가난하고 볼품없었던 하선우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자 조롱거리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아 선우는 도시락 없이 수돗물로 배를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려는데 지윤과 그 무리들이 선우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선우야. 오늘 점심도 굶는 거야? 그러다 키 안 큰다. 지윤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것 봐. 하선우 교과서. 너덜너덜한 게 걸레로 써도 되겠어. 지윤이 선우의 책상 위에 있던 낡은 국어 교과서를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여러 번 테이프를 붙여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선우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어머, 내가 걸레를 손으로 들고 있었네. 지윤은 보란듯이 교과서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딸기 우유 팩이 실수로 기울어지며 질펀하게 교과서 위로 쏟아졌습니다. 분홍색 액체가 낡은 종이에 스며들며 순식간에 책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떡하니 선우야. 내가 우유를 내 교과서에 쏟았네. 내가 설마 내 키를 못 크게 해버린 건가? 푸. 주변에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젖어버린 교과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 그리고 코를 찌르는 달콤한 향기가 역겨웠습니다. 또 다른 기억. 2학년 가을 전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후보로 선우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녀의 성실함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지윤의 귀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선우, 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 동정심 유발해서 장학금 타내려는 거래. 밤에는 아르바이트 한다던데? 이상한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도 있고.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우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가난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학금은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지우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선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안타깝게 됐네, 선우야.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가 않단다. 그 차가운 눈빛,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과 수많은 위기, 역경을 넘었지만 유독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희미해지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단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부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우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가로질러 관사로 향하는 짧은 길. 서늘한 밤 공기가 훈련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과거의 잔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사에 도착하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편 박시우 교수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양 전략을 가르치는 그는 선우가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투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선우가 말없이 동창회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세화여고 동창회? 당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갈 생각 없어. 가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 자리니까. 강지훈 그 사람 때문이야? 시우는 아내의 과거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선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선우의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선우야. 25년 전의 하선우와 지금의 하선우는 다른 사람이야. 그때는 힘없고 가난한 여고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은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이자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사단장이야. 당신의 말 한마디에 상륙 돌격장갑차가 움직이고 마리논 헬기가 날아올라. 뭐가 두려운 거야? 두려운 게 아니야.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시절의 초라한 나를 그리고 그 시절의 나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을. 피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소위로 임관하고 첫 연평부대 근무 설 때 기억나? 남자들만 득실대는 최전방에서 여자라고 무시하던 선임하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하지만 당신 결국 실력으로 그를 압도하고 부대 전체의 존경을 받아냈잖아. 해병대 최초로 수색대대 여군팀장을 맡았을 땐 어땠고? 여자가 무슨 지옥주 훈련이냐 비아냥대던 간부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며 최초로 완주에 성공했지.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왔어.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는 언제나 선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기미로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 소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지만 그 옆으로 별 2개가 박힌 견장을 단 현재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박시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가볼게. 25년 만의 외출인데 너무 초라하게 하고 갈 순 없겠지? 선우가 마침내 결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짓자 시우도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선우는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에는 남편과 함께 큰 마음 먹고 맞춘 몇 벌의 고급스러운 정장과 원피스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가장 기본적이고 단정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손목에는 20년 넘게 그녀의 분신처럼 함께한 군용시계를 그대로 찼습니다. 아주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로 최소한의 예의만 갖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강철 같은 자세와 스스로를 제어하는데 익숙한 절제된 분위기는 그 어떤 명품보다 더한 위엄과 품격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하선우였습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초특급 호텔, 더 그랜드 팰리스 서울의 로얄 볼룸은 입구부터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동창들이 내뿜는 각양각색의 향수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그 번잡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세계는 국가의 안위와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냉엄하고 치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흙먼지, 뜨거운 엔진 열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오직 부와 성공을 과시하고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듯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우리 딸 이번에 코넬대 장학생으로 입학했잖아. 남편이 이번에 포르쉐 파나메라 새로 뽑았는데 승차감이 영 별로라네 같은 대화들이 공기를 떠다녔습니다. 선우는 마치 위장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하다 못해 수수하기까지 한 차림새는 화려한 공작새들 사이에 홀로 떨어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저기 혹시 하선우 아니니?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학창시절 부반장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검소한 것 같아.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동정의 시선이 선우의 가슴을 불편하게 찔렀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구더라? 아, 옛날에 지독하게 가난했던 애 아냐? 세상에 요즘 동창회에 저렇게 입고 오는 사람도 있나? 사회생활 안 하나 봐.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연회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수많은 전장과 훈련에서 마주했던 적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상대를 얕보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본능. 선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전장이다. 평정심을 잃지 말자.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연회장 입구에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치장하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연회장 조명을 받아 눈부신 빛을 발하는 여자.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윤이었습니다. 지윤은 여전히 여왕처럼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선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우아하지만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동창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하선우 맞네. 난 내가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용케 왔다. 참갑이 낼 여유는 있었고.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혀 속에 난 가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윤은 노골적으로 선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동물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우야, 요즘 세상에 누가 동창회에 이렇게 입고 오니? 혹시 아직도 어렵게 사는 거니? 주변의 동창들이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지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단련된 포커페이스는 그녀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겨주었습니다. 지윤아, 넌 여전하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버릇.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걱정돼서 그러지. 그래도 여기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야. 내 옷차림 보면 가치 있는 우리까지 격 떨어져 보인달까? 우리 세화여고 동창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오해하잖아. 지윤이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자 그녀의 옆에 있던 오수진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지윤의 옆에 붙어 다니며 시녀 노릇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지윤이는 남편이 국내 최대 로펌 대표 변호사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누구는 아직도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안쓰럽다. 선우, 너 아직도 직장 다닌다며? 무슨 일 하는데? 선우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직장 다녀. 나라실 해. 그 순간 연회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란 일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건 역시 지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푸, 나라실? 무슨 주민센터에서 서류 떼주는 일이라도 하니? 아니면 시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해? 우리 남편은 이번에 빌딩 하나 더 사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일하는데 그들은 선우가 군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 속에서 여자가 하는 나란 일이란 기껏해야 평범한 하급 공무원이나 그와 비슷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지윤과 무리들은 승리로 해석하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캐비어와 푸아그라가 화려한 자태를 뽐냈지만 동창들의 대화 주제는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더 맛있는지를 겨루는 거대한 과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몰디브에 있는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한 달 정도 쉬다 왔어. 프라이빗 비치에서 마시는 샴페인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 너희는 휴가 어디로 다녀왔니? 오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그냥 남편이 새로 뽑은 벤틀리 컨티넨탈 GT 길 들릴 겸해서 동해안 드라이브나 좀 하고. 차가 너무 조용해서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아. 시시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선우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선우가 마주하는 현실은 몰디브의 햇살이 아닌 백령도의 칼바람이었고 벤틀리의 정숙함이 아닌 K9 자주포의 굉음이었으며 자식의 아이비리그 유학이 아닌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해병대에 입대한 아들의 늠름한 격려였습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윤이 굳이 큰 목소리로 선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우야, 아까 나라실 한다고 했지? 남편은 뭐해? 내가 아직까지 그만두지 못하고 일하는 거 보면 남편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 모든 시선이 다시 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오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궁금하다. 어떤 분이시길래 아내를 저렇게 고생시킬까? 우리 남편은 나보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가 돈 버느라 고생하는 꼴은 못 본다고. 선우는 잠시 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과 달리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교수? 어머, 교수님 사모님이셨네. 어느 학교?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양전략 가르쳐. 선우의 대답을 듣자마자 지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런데 교수 월급 뻔하잖아. 박봉의 대명사 아니니? 그걸로는 강남에 집 한 채 사기도 벅찰 텐데. 그것도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군대 교수라니 돈은 더 안 되겠네. 그 나이 먹도록 일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안 됐다, 선우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에게 해군사관학교 교수라는 직함은 가난한 학자 혹은 융통성 없는 군인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명예로운 직업이 저들의 속물적인 기준 앞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하는 순간 선우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장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하선우. 매일 빵 하나에 우유 하나로 점심 때웠잖아. 소풍 때도 김밥 한 번 못 사오고. 그 말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헤집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그 기억을 이어받았습니다. 아, 기억나지.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잖아. 한 번은 내가 실수로 개 교과서에 우유를 쏟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닦으면서 울먹이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 정말 불쌍했는데. 자존심도 없는 애인 줄 알았지. 지훈이 지어낸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난했던 소녀를 조롱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시끄럽던 연회장의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우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주눅 들었던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하며 단련된 전장의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아. 나직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가난했어.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진정으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야.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옷차림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고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너희의 그 비루한 모습.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지훈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오수진을 비롯한 다른 동창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비싼 차, 넓은 집, 명품 가방이 너희의 성공이라면 축하하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선우는 연회장에 모인 모든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크게 실망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변하는 시간인데 너희는 고등학생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압도하는 선우의 기세에 눌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색하고 팽팽한 정적을 깨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한껏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자, 동창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아내들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멋진 남편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의 창피함은 잊은 채 자신의 남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풍모를 풍겼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 이강혁 씨야. 지금 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령이라는 계급은 다들 알지? 곧 별 달 거야. 오수진도 질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남편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윤태식 중령이야. 지금 제2해병사단에서 상륙기동대대장 맡고 있잖아. 최정예 부대인 거 알지?
대령, 중령이라는 직급이 나오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여자들에게 현역 장교, 그것도 영관급 장교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힐끗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고작 군대 교수라며? 내 남편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움직이는 사령부의 대령이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 대령과 윤태식 중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현역 장교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도권 인근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 자신들의 아내가 그토록 조롱하던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 자신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례를 올리고 그 명령 하나에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 서북도서 방어에 살아있는 전설, 귀신 잡는 해병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해병 대사령부 작전 참모처의 이강혁 대령은 타고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내 핵심 요직만을 거쳐온 그는 낯선 장소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전체 상황과 주요 인물을 스캔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 강지훈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이미 장내의 지형과 인물 배치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방금 전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조롱하던 광경이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파티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고요하게, 그러나 강철처럼 꼿꼿하게 서 있던 그 여자의 형체가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혔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는 하선우에게 정확히 닿았습니다. 순간 이강혁 대령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 화려한 조명, 아내의 목소리,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저 닮은 사람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수십 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검소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서늘한 눈빛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형형한 기운은 매일 아침 국방부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단장님, 제1해병사단장 하선우 소장님, 이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의기양양하게 짓거리던 말들이 뒤늦게 뇌리에 스쳤습니다. 가난했던 애, 볼품없는 직장, 능력 없는 군대 교수 남편. 세상에. 그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 강지훈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1년 후 진급 심사는 물론 군 생활 전체, 나아가 집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해병 대사령부의 대령이 현역 사단장을, 그것도 야전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귀신 잡는 해병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아내를 방치했다.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지훈이 그의 팔을 흔들며 묻자 이 대령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이 그녀의 손을 뿌리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려 선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사열을 받는 신병처럼 절도가 넘쳤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돌발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자기 어디가
사람들 보잖아.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혁 대령은 정확히 선우의 세 걸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구두 뒷굽을 딱 소리가 나게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오른손이 번개처럼 관자놀이로 향했습니다. 칼날같이 곧게 편 손,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음이 순간 증발했습니다. 필승. 해병대 대령 이강혁. 사단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외침은 연회장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단장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은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현역 대령이 보여주는 완벽한 군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내 오수진의 옆에서 어리둥절해 있던 제2해병사단 상륙기동대대장 윤태식 중령. 그는 이 대령의 경례와 사단장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소속은 다르지만 해병대 소장에게 경례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선우 소장은 해병대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선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기계처럼 반응했습니다. 필승! 윤태식 중령이 이 대령의 옆으로 달려와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뒤이어 연회장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다른 장교 서너 명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한 얼굴로 달려와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필승! 필승! 해병대의 경례 구호가 연이어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이제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쾌하던 파티 음악은 누군가 꺼버린 듯 멈췄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현역 장교들의 우렁찬 경례 구호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강지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자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남편이 저 초라하고 볼품없던 하선우에게 사단장님이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그게 뭔데? 내 남편보다 높은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고개로 남편과 선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야말로 가장 압도적인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례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 윤태식 중령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본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1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에 대해 잘 모르는 한 동창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그런데 뭐길래 대령, 중령들이 저렇게 깍듯이 대하는 거야? 사단장이면 그렇게 높아? 그 말을 들은 한 남편이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분은 그냥 사단장이 아니에요. 별 2개 소장이라고요. 저분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영관급 장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옷 벗는 걸로 안 끝나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뱅이 하선우. 그 하선우가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물론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웃음거리가 된 것은 선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의 손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인간인지 남김없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에게 경례를 올린 장교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모두 편히 쉬도록. 오늘은 사적인 자리이니 격식은 차리지 않아도 좋다. 이 대령 윤중령도 편하게 있게.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감히 어떻게. 이강혁 대령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더 말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조소는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서늘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연민의 눈빛 앞에서 지훈은 지난 25년간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선우가 단상 중앙에 서자 이강혁 대령과 윤태식 중령을 비롯한 장교들은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녀의 양옆과 뒤쪽에 완벽한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반면 지훈과 수지는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지훈은 이 한 장의 사진이 앞으로 자신을 영원히 괴롭힐 족쇄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동창들이 벌떼처럼 선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위선적인 칭찬과 아첨이 쏟아졌지만 선우는 의례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대령의 손에 이끌려 거의 반쯤 끌려오다시피 한 지훈이 선우의 앞에 섰습니다. 선우야, 정말 미안해. 지훈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오직 자신과 남편의 안위를 위한 자기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는 그냥 우리 둘이 친한 친구 사이라고만 그렇게만 말해주면 안 될까? 제발. 선우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선우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강혁 대령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만 하면 2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이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 강지훈. 지훈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선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무나 담담한 용서의 말. 그 순간 941생으로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이 대령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쪽팔리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도 모자랄 분께 당신이 감히. 이 대령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마지막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던 그녀가 성공의 상징이라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모든 동창들 앞에서 처참하게 끌어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게 끝난 일인 줄 알아? 당장 사단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이어 편내야. 이 대령이 지훈의 어깨를 억지로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이 대령의 팔을 나직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에 담긴 무게에 이 대령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흠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이 대령. 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하지만 사단장님. 이 사람이 저지른 짓은 여긴 군부대가 아닐세. 동창회에 와서 부부 싸움하는 모습, 다른 동창들 보기에 좋지 않아. 선우는 이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땐 미숙하고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중요한 건 그걸 딛고 어떤 어른이 되느냐 하는 거겠지. 그 말은 이 대령뿐만 아니라 지훈의 가슴에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우는 이제 완벽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까지 통제하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듬어주는 아량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이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는 그들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다들 만나서 반가웠어. 25년 만에 옛 친구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랄게. 그럼 이만 가볼게. 선우가 연회장을 나서기 위해 걷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모세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장교들은 다시 경례를 올렸고 동창들은 경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 입구에 이르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시우 교수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선우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귀신 잡는 해병 하선우 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의 긴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